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로 계속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식탁 위에 과연 해산물을 올려도 되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채우는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서울 앱 페스티벌, 잠시 후 생생 수도권 리포터 현장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인문학을 되새겨볼까 합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왜 인문학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버트 카파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티켓 4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는 완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과연 생선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태전 만들어도 되는지 묻는 주부님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인천 종합어시장의 조한섭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수산물이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산 수산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도미, 가리비, 생태가 있습니다. 네, 생태가 흔히들 알려져 있는 얼리면 동태가 되는 그 생태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 방사능 사태가 일어난 지 후에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유통량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로 줄었습니까? 실질적인 매출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줄었고요. 예. 상인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온도는 한 50% 이상 줄었다. 네. 거의 개시도 못 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이 그 일본산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안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산을 물어보면서 안 사는 건가요? 전에는 이제 일본산을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는 거의 묻지 마시고로 지금 오히려 방송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루시다 보니까 예. 전체적인 수산물의 여파를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으실 텐데 추석 물량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전년과 동일한 수준도 안 되고요. 예. 일부 감소가 돼가지고 한 90% 예. 이내로들 지금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매출 감소의 원인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불안감 때문일 텐데 대형 마트에서는 매장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배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시장 측에서도 준비한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들도 5개월 전부터 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저희들 수산부 소속의 명예감시단 5명을 한 달에 2번 정도 운영을 해서 원산지 표기라든가 원산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안전한 장바구니에 방사능 측정 기계를 수산물 품질 관리원들이 사용하시는 동일 기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장을 중심으로 아침에 시장 안에 다니면서 측정 기계로 전체적인 수산물들을 좀 점검하고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생선류를 구입을 해도 되겠군요. 예, 오히려
우려하시는 부분이 너무 크다 예.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후쿠시마 지역 그 현의 그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한다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지역 이외의 일본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로 좀 소비자들의 좀 그 불안감이 가셨을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 불안감도 예. 사실은 이제 방송을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 과거와 같이 이제 수산물을 네. 예, 직접 통관하시는 그 장소에 뭐 옛날처럼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께서 예. 시식을 한다든지 예.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 예. 해소시킬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원양산이나 러시아산 이런 냉동 수산물의 경우에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모든 수산물을 뭐 예. 국내산뿐만이 아니고 원양산까지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끝으로 우리 그 주 소비자이신 주부님들께 한 말씀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저희 인천종합어시장도 이 연안부두에서만 38년을 고객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2년 반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상인이 느끼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고객께서도 뭐 지금 현재 뭐 마트라든가 저희 네. 시장이라든가 전부 좀 어려움을 좀 같이 네. 음식에 관해서 이제 가족들이 드시는 거라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빨리 좀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저희들이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런 고객들께 조금이라도 예, 좀 그 사은 행사를 통해서 예. 좀 그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이 예. 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종합어시장 조한섭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괴담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지금 이유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정부가 이 괴담으로 치부하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가만둘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못 들어오게 조치를 예. 좀 취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김 교수님의 그런 생각이 옳다고 보든지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후쿠시마 현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하고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예, 예. 정부가 그동안에는 뭐 수입 해산물이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다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하게 검사할수록 좀 더 안전해질 테니까요. 예,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불안감이 해소가 될까? 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원전 사고가 난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가 100크렐인데 우리는 370베크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크렐이라는 단위가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 실감이 되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100크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음식 1kg 안에서 예, 1초에 핵 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370베크렐 per 킬로그램 그러면 예, 그 음식 1kg 안에서 예. 1초에 370개의 핵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2초에 740개가 되는 거죠. 예, 하루에 뭐 100만 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음식을 우리 몸 먹어버리면 예,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그 핵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우리 기준치가 원전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보다도 기준치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치 처음에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이 기준치 책정의 그 계산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몇 가지 그 조건들을 밑에다가 깔고 있는데요. 예. 세슘 이외에 다른 방사능은 없다는 전제가 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아,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게 안전기준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그 기준치가 있는 나라들은 다 원전하는 나라들입니다. 예. 원전을 안 하는 나라들은 기준치가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준치가 나라별로 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예. 그냥 나라들이 국가들이 원전을 하다 보니까 예. 필요해서 이제 정해놓은 그런 기준치죠. 그렇군요. 숫자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요. 예.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이게 예. 중요할 텐데 예. 의학적으로는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그 태평양에서 잡히는 해산물, 물론 일본 근해를 포함해서 그 태평양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다 전부 다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태평양 오염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오염 지도를 저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본 정부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태평양이 어디가 오염됐고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 예.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예.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도 만들지 않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나라도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일본에서 나온 방사능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그 외국에서 그런 거 신경을 쓸 만도 할 텐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엔하고 국제사회가 일본한테 요구를 해서 예. 최근에 일본이 자료를 내놨는데 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내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미국산 소를 수입할 때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유통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미국산이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산물의 유통 인력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일본산 때문에 이 전체 수산물 중에 3, 4%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산물 전체가 의심받는 걸 보면 네. 국민은 일반적으로 별로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인천 어시장 연결했을 때 이제 방사능 측정 기구도 구입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몇 베크렐이 검출됐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측정기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예. 한 1톤 정도 무게가 나가는 큰 그 음식 측정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한 100대 정도는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예. 정부기관하고 연구소 예. 이런 데 있는 이제 측정기거든요. 예. 그걸로 측정해야 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호수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바다 또는 또 일본 외에 다른 바다 안전한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해양학자들 얘기로는 지금 북태평양이 예. 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미국 근처 가지 않았을까 짐작하는데요. 예. 한 바퀴 도는데 5, 6년 정도 걸린다니까. 예.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해류 방향하고 달라서 우리나라 근해는 지금 오염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다 예. 방사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지금 일본산 때문에 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문제죠. 예. 예, 그렇다면은 끝으로 우리가 그 안심하고 슈퍼에서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 먹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또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네, 소비자들에게는 일본산 수산물이 뭔지 좀 확인해서 그걸 예.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3가지쯤 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 일본산 수산물을 그냥 수입 금지를 해주면 예. 수산시장이 일주일 내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기준치가 예. 너무 높아서 예. 국민들 피폭량 줄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면 예. 370에서 3.7로 예. 낮추면은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7 이상 나오는 거가 일본 수산물 중에 극히 일부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수산물 들고 계신가요? 네, 저는 많이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산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좀 안 먹죠. 그러시군요. 우리 소비자들도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전해드릴 건가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단어입니다. 앱.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됐죠.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하루도 앱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요. 네. 혹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사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없어서는 안 될 앱 한 가지씩 가지고들 예. 있으실 텐데요. 예. 앱과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서울 앱 페스티벌입니다. 예. 2013 서울 앱 페스티벌.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페스티벌은 어제 하루 열렸는데요. 예. 5월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서울 앱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시민 앱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었고요. 예. 7월에는 1박 2일 앱 개발자 캠프를 거쳐서 이제 앱 페스티벌로 이 3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특히 이 행사는요,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행사였는데요. 이번 행사를 담당한 남예지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에벤저 페스티벌이라고 이거의 전초적인 1회라고 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IT나 앱에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트렌드가 되고 있고 사실 앱이라는 게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서울시라는 그 공공단체에서 단지 개발자나 어떤 전문가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앱이 무엇일까라는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시민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뭐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같이 공모하고 이러면서 시민과 좀 함께 참여하는 세상 앱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추진을 하게 된 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행사를 가졌고요. 특히 앱 개발자 캠프에서는 약 70여 팀이 참여를 해서 앱 개발을 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앱 개발 대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최종 선발된 10개의 팀이 어제 최종 결선을 치른 겁니다. 네. 최종 선발된 10개 팀. 이 팀들이 개발한 앱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기발했는데요. 네. 시민들의 생각을 우선시한 대회인 만큼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알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람 그냥 울리면 우리 끄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외워서 알람 해제라는 예. 앱인데요. 알람이 울리면은 이제 알람이 요구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 잠도 깨고 뭔가 행동을 하면서 잠도 깨고 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창업을 한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들이 만든 앱이고요. 그러면 알람 해제 단어를 까먹으면 해제할 수가 없네요. 보고 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적어놔야겠네요. 것도 있겠죠. 네네. 예. 그리고 역시 막 창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 만든 앱인데요. 스마트폰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은 그 사진을 이제 수정을 해서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서 배송해주는 또 앱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이력서 많이 쓰잖아요. 증명사진 찍을 일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착안한 아이디어고요. 네. 그 밖에 음식 업체를 위한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신 음식을 주문해주는 그런 앱도 있었고요. 네. 또 원하는 공공기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공공기관을 찾아주는 앱, 또 서울 문화공연정보 앱 등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청중평가 1위를 하고요. 또 본선 최종 1위를 한 학생들의 어플과 그 개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꼬르륵이라는 앱이고요. 네. 자취생들을 위한 앱인데요. 네. 왜 집에 남아있는 음식이나 재료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자취생들 재료를 많이 살 돈도 부족할 텐데 네. 그 재료들을 선택하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 나오는 앱이거든요. 이 앱을 그렇군요. 기획한 한성대학교 학생 만나보시죠.
제가 대학생인데 이제 주변에는 친구들을 보고 자취생들이 이렇게 밥을 되게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플을 만들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자취생들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밥을 막 챙겨 먹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어플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항목을 물어봤어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나 평소에 관리가 힘들었던 음식 재료가 뭐 있는지, 그래서 상위 12가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올려놨고요. 가지고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핸드폰을 흔들어주세요. 자취생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 오늘 뭐 먹고 왔어? 그러면은 나 굶었어.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일단 자취생들은. 그래서 얘네를 위한 어플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먼저 기획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기획해서 끝나버릴 뻔했던 거를 이 행사를 통해서 개발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어플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나군요. 이런 대학생 팀은 모두 몇 팀 정도 있었습니까? 네, 총 10팀 중에 4팀이 순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해내고요. 지금 들은 팀처럼요. 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해서 네. 이렇게 한 팀을 이룬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외에 6개 팀도 뭐 취업 준비생, 또 갓 사회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밖에 다른 팀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3학년이고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공모전 같은 거는 사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거여갖고 많이 좀 걱정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인데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굉장히 고맙고 대단하죠. 참여하기 전에는 그냥 어떤 공모전 같은 거는 진짜 먼 일 같았어요. 실력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공모전에 나가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확실히 실제로 해보는 것만큼 실력이 느는 건 없구나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했으니까 이 팀으로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목표를 하나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와보니까 다른 개발자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실 지나다니다가 일반인 분들도 오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창업을 하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 기존에는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이런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좀 더 어린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학교 안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학생들 그리고 또 이 같은 업종에서 관심 갖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 함께 오셨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거는 전문성이라기보단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그건 느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아이디어를 봤던 것 같아요. 둘러보니까 제가 정말 쓰기 유용해 보이고 자주 쓸 것 같은 앱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모바일이 많이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업체 경쟁에서 올라온 거 보고 이러니까 더 오히려 새로운 거 아이디어 더 얻어가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더 앱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앱들이요.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금 불편한 것들, 뭐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앱으로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의 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인문학 콘서트가 벌써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는데요. 가을 초입에서 새롭게 되새기는 인문학의 정의.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막과 함께 첫째 날 일정에 참석해 다자 외교 논의에 대비했습니다. 첫날 토의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합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9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소, 장례식장 등의 업종은 최근 급격히 성장했지만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코너의 이름이 인문학 콘서트였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문학의 의미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문학은 과연 어떤 학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좀 우스운 일화를 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인문학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하는 걸 듣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면 인문학이 유행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문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인문학 이렇게 더 생기는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문학이 뭔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철학인 것 같기도 하고 문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역사도 또 인문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인문학은 그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 속에 인간의 사유가 담겨 있고 인간들이 표현한 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글들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은 다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통칭해서 이제 그리고 문사철이라고 하기도
것도 하죠. 그렇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의 문자가 지금은 그럴 문자로 정리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문의 문자였다. 문의 문자였기 때문에 결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문의를 띠면서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럼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졌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까를 예.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인간들이 어떤 경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은 이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은 전공은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대학에서는 어학을 했는데요. 예.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학도 인문학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후로는 뭐 제가 뭐 이제 문학을 하기 위해서 문학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예. 등단을 하고 나서 이제 작가라는 이제 이름을 얻었는데요. 예. 결국은 뭐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인문학 그렇죠. 관련된 공부를 해왔다고 볼 수도 예. 있죠. 예. 그렇다면 앞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무늬를 띠면서 살아왔을까요? 인간이 발견한 색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색은 아무래도 삼원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어떤 색을 혼합으로 해도 원래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것.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빨강, 초록, 파락 또는 뭐 색예로 보면 재료로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들을 삼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아무리 많은 색료를 집어넣어도 그 색이 변하지 않고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유자재로 다양한 것들을 색들을 섞어서 자유자재 다양한 무늬들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힘을 가진 게 원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인간들의 원색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색은 무엇이고 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원색을 어떤 색과 혼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네. 하는 거를 좀 다양한 그 예를 들고 또 어떤 가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의식 속에 어떤 요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철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원초적인 것들은 변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의 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뭐 사유가 있었던 반면에 또 예전에 뭐 그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예. 모든 것은 변한다. 예. 이렇게 또 표현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인간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노숙인 인문학에 참여를 하면서 예. 인간이 본성이 변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던 것에 해답을 얻었어요. 저는 단언컨대 사람은 변합니다. 예. 환경과 또 의지에 따라서 예.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런 예.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의 뭐 저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노숙인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노숙인에 대한 피상적인 면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렇죠. 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또는 뭐 술만 찾고 예.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구걸이나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기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뭔가 자기가 주체로서 살려고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빚이 많고 또 그리고 한 번 사회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의를 딛고 일어서야 될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걸 겁니다. 뭐 현실 생활하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을 갑자기 당했거나 했을 때 굉장히 실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보통 뭐 술에 의존한다든가 뭐 또는 기타 방황을 하게 돼 있는데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느닷없이 그 사람의 심리 상황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너 왜 일 안 하느냐? 왜 이렇게 누웠느냐? 왜 술만 먹느냐?
나오느냐라고 잔소리 한들 예.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죠. 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예. 또 더러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면 예. 언젠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계속 도움만 받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내 삶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자각의 어떤 그 시점들이 오게 마련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활의 의지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고 열심히 살려고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변곡점에 이르기까지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노숙인들은 변하지 않는다. 공부나 하고 나태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인문학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떤 분은 뭐 2, 3년 만에 삶의 의지를 갖기 시작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을 잘못된 것들을 내던지고 새로운 어떤 좋은 어떤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인간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투데이 컬처 팁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관광 산업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1960년에 외국을 방문한 여행객 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2,5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억 명으로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베커가 관광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 여행을 팝니다를 출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예를 통해서는 관광 사업 때문에 정작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만 하는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남성 관광객의 5분의 1 이상이 매춘 관광을 원한다는 캄보디아의 참담한 상황도 꼼꼼히 짚었습니다. 베커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진짜 모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려는 관광 철학을 갖지 않는다면 더 지속 가능하지도 미래지향적인 산업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베커의 책 여행을 팝니다. 투데이 컬처 팁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변하는 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변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예, 그 어떻게 변해야 되지는 방향은 각자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또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고 사고방식이 다를 테니까 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 겁니다만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무비판적으로 그냥 서양의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존재론이니 뭐 20세기에서 실존주의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개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철학적 사회를 깊이 해나갔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동양의 본래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동양의 사상의 기본 정신은 사람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 플러스 사이가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누군가하고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게 인간인데 그런 본성적인 운명을 외면하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려고 하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도태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또 실패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나오게 하는 그런 그 가난한 문이라는 문제도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어떤 힘의 동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의미는 그거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도 같이 관심 있게 돌봐주고 장지글러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어루만져주고 함께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노숙인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근무에 강의했던 뭐
교도소에 있는 수용인들도 그렇고요. 또 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여성 가장들, 어렵게 사는 분들도 다양한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제가 인문학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노숙인 중에서는 뭐 당장의 벌이가 생기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런 뭐 구체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어찌됐건 어떻게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네. 또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직은 좀 약간의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는 분들. 예. 우리 사회가 참 우승열패 신화가 있는 반면에 패자부활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도태되고 한 번 망해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예. 다시 잘 기회를 주지 않는 그 사회 문화가 각박한 문화가 있었는데 예. 한 번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봤고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들은 이혼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편견이랄까요. 선입견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피해의식이 또 강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을 그냥 폭력이나 행사하는 사람들, 내지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떤 피해의식이 젖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다양하게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떤 소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사회성을 새롭게 기르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철학보다는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감성을 새롭게 어떤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뭐 나름대로 그 감정이 순화되고 또 뭐 세상에 모든 도둑놈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한테 글로 써서 보내준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번화하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뭐 등등 많이 예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노숙인 중에 여성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모양이죠? 지금 노숙인 추세가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요. 뭐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주거가 불명한 데다가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건데요. 특성 중에 하나는 젊은 노숙인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회생활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노숙생활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친구들 또는 멘탈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범죄 유혹에 빠졌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전과자가 되어서 어떤 재생의 의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여성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 쉼터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성 노숙인 쉼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일단 노숙인 쉼터라는 간판을 붙이면 안 되고요. 그러면 거기 드나드는 순간 이미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놓고 거기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 노숙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또 파생시키냐면요. 상시적 성폭력이 대상이 됩니다. 거리의 삶을 살다가 본인이 뭐 너무 배가 고파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어떤 그런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배가 불러오는 여성 노숙인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사회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2차, 3차의 어떤 피해와 어떤 이런 것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최 교수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주시죠. 예, 제가 뭐 정통 인문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문학 얘기를 해서 죄송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어찌됐건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은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배려다. 등등 뭐 좀 얼치기 같은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1년 동안 무사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에서는 뭐 오늘로 마감을 하지만 계속 강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블로그나 또는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두 따님들과의 에피소드 그런 것도 좀 전해주세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빠가 이제 방송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함 같은 건 나타내지 않던가요? 오히려 방송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거리 인문학자 내지는 뭐 거지 교수 이런 별명으로 알려지니까 아이들이 좀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런 뭐 별명이나 이런 거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중적인 이렇게 좀 자아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리에 돌아다니면서는 굉장히 좀 초라한 곳 이런 곳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또 집에 와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딸아이들하고 좀 정겹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좀 모아서 책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리의 인문학 최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1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허중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